청취자 여러분, 지금 혹시 주방에 계시거나 사무실, 테이블 앞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막 손에 쥐고 있는 플라스틱 볼펜이나 텀블러 같은 걸 한번 유심히 만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볼 때 그냥 표면이 매끄럽다. 아니면 디자인이 예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플라스틱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게 되었는지 깊게 고민하진 않죠. 네, 주방 상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대리석처럼 고급스러운데 김치 국물은 안 스며들까? 이런 그 재질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친숙한 물질들이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질문을 던지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니까요.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방금 여러분이 만진 그 매끄러운 주방 상판과 플라스틱의 질감 뒤에 무려 43년 동안 전 세계 60여 개국을 무대로 치열하게 싸워온 한국의 숨은 강소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와, 43년이면 정말 긴 역사네요. 네, 맞습니다. 1982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오늘은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매끄럽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화학 소재 기업, 바로 주식회사 라이언 캠텍의 진짜 가치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꽤 방대하죠. 엄청납니다. 기업 정보 데이터인 R&D 서클부터 2025년 반기 보고서랑 결산 자료,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그리고 2026년 주달 AI 투자 분석이랑 최근 주주총회 뉴스까지 싹 다 모았거든요.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흔히 접하지만 이름은 낯선 이 숨은 강소기업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가 이 회사의 재무 데이터부터 M&A 이슈까지 샅샅이 뒤져봤는데 파면 팔수록 정말 기묘하고 매력적인 회사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이 회사의 행보를 추적하다 보면 마치 한 편의 생존 스릴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생존 스릴러요? 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든 회사를 넘어서 막 치명적인 화재부터 황당한 경영권 분쟁까지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끈질기게 살아남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우리가 매일 만지는 물건들 속에 이 회사의 기술이 숨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라이온 캠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대체 뭘 팔길래 그렇게 매출이 높은지 그 정체가 궁금해요. 라이온 캠텍을 지탱하는 강력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성 왁스고요. 두 번째는 인조 대리석입니다. 합성 왁스요? 왁스라고 하면 흔히 그 자동차 광택제나 양초 같은 거 떠오르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라이오닉스라는 브랜드로 팔리는 산업용 고기능성 첨가제입니다. 첨가제라면 뭔가 섞는다는 뜻이네요. 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딱딱한 플라스틱 원료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열분해해서 만드는데요. 잠깐만요. 열 분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서 구조를 쪼갠다는 뜻인가요? 그게 굳이 왜 필요한 거죠? 거대한 고분자 사슬로 엉켜있는 플라스틱 원료에 고열을 가해서 그 분자고리를 짧게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낸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 왁스를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잉크 제조할 때 아주 소량 첨가하게 되거든요. 원래 플라스틱이 가공하기가 굉장히 뻑뻑하고 색소 섞기도 어려운데 이 왁스가 들어가면 소재의 흐름성이 엄청 좋아져서 가공이 확 쉬워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확 알겠어요. 제가 자료 보면서 처음에는 이걸 약간 요리에 들어가는 마법의 조미료? 그러니까 MSG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MSG 비유 좋네요. 근데 방금 열분해 과정을 듣고 나니까 조미료보다는 그 기계잔치에 들어가는 미세한 볼베어링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불베어링이요? 네, 뻑뻑한 플라스틱 분자들 사이에 이 왁스가 아주 작은 구슬처럼 들어가서 분자들이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플라스틱 제품의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거고요. 볼베어링이라는 비유가 기술적 원리를 아주 완벽하게 묘사하시네요. 바로 그 미세한 볼베어링 역할을 하는 합성 왁스 시장에서 라이온 캠텍이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무려 41.9%를 차지하고 있죠. 와, 41%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거네요. 그렇죠. 2위인 글로벌 화학기업 하니웰이 26%대인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왁스가 라이온 캠텍의 캐시카우 역할을 아주 든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축인 인조 대리석은요. 트라이스톤이라는 브랜드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주방 싱크대 상판에서 흔히 보는 그 재질입니다. 건물의 화려한 플레이팅을 담당하는 셈이죠. 아, 플레이팅. 그렇군요. 인조 대리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공하기 쉬워서 곡선 형태의 세면대나 싱크대에 주로 쓰이는 아크릴계 인조 대리석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 라이온 캠텍이 엄청 밀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인 엔지니어드 스톤, 줄여서 이스톤이 있습니다. 이 스톤은 뭐가 다른가요? 주 원료가 석영입니다. 그래서 천연 대리석이랑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고급스러운 무늬를 가지면서도 수분 흡수율을 0에 가깝게 낮췄어요. 오염에 엄청나게 강하죠.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고 싶은데요. 사실 인조 대리석 시장 하면 제 머릿속에는 엄청 큰 대기업들 이름부터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죠? 뭐 LG하우시스나 과거 제일모직, KCC 같은 대형 건자재 기업들이 이 시장을 꽉 쥐고 있지 않나요? 자본력이나 마케팅 비용에서 비교가 안 될 텐데 이 중소기업인 라이온 캠텍이 어떻게 국내 3위, 심지어 세계 4위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라이온 캠텍의 영리한 생존 방식이 빛을 발하는 대목입니다. 대기업들은 보통 해외 진출할 때 어떻게 영업을 할까요? 글쎄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현지에 직접 지사를 세우지 않을까요? 광고도 크게 하고요. 맞습니다. 대규모 마케팅 조직을 운영하니까 고정비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반면에 라이온 캠텍은 철저하게 현지 에이전트 중심의 판매망을 구축했습니다. 아, 직영점이 아니라 현지 딜러들을 활용했다는 거군요. 네, 해외 지사 유지비를 없애고 비용 구조를 극도로 가볍게 만든 겁니다. 수수료 베이스로 움직이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무겁고 비싼 조직 대신에 지역 사정에 밝은 에이전트를 썼다. 똑똑하네요. 게다가 인조 대리석 시장의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건축 트렌드가 매년 바뀌잖아요. 소비자들은 갈수록 독특한 무늬와 색상을 원하고요. 그렇죠. 요즘 인테리어 취향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즉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수적인 시장인 겁니다. 대기업의 거대한 생산 라인은 한 가지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기민하게 여러 색상을 생산하는 데는 좀 둔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덩치가 크니까 오히려 방영 틀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네, 라이온 캠텍은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유연한 다품종 소규모 생산 설비를 갖췄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대비 영업이익률을 5%포인트 이상 높게 유지하는 엄청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거죠. 덩치가 작다는 약점을 빠른 대응력이라는 무기로 바꿔버렸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아무리 원가 경쟁력이 좋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전 세계 60개국으로 수출길을 뚫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이 회사의 연역을 보다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사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2014년에 일어난 공장 전소 사건인데요. 2014년 화재 사건.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든 아주 뼈아픈 사건이었죠. 공장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잖아요. 네,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력 고객사가 한샘이나 KCC 같은 국내 주요 대형 건자재 업체들이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공장 라인이 다 타버리면서 생산이 올스톱된 거죠. 당연히 고객사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핵심 납품처를 한순간에 잃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핵심 공장은 잿더미가 됐고 매출을 책임지는 가장 큰 거래처들은 다 끊겼습니다. 이 정도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보통의 기업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이온 캠텍은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화재를 수습하고 공장을 재건하면서 기존에 연간 41만 장이던 생산 능력을 무려 100만 장으로 늘려버려요. 네, 심지어 원래 계획했던 증설 규모보다 30만 장을 더 얹어서 지었죠. 아니 불이 나서 거래처가 다 끊겼는데 이참에 공장을 2배 이상 크게 지어보자. 이거 너무 무모한 도박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야말로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이면에 경영진의 뼈저린 반성과 아주 냉철한 전략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전략이요? 화재를 겪으면서 국내 대형 고객사 몇 곳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 그 내수 중심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절감한 겁니다. 아,
거래처 하나 끊겼다고 회사가 휘청거리는 구조를 깨달은 거군요. 네, 당장 내수 거래처가 끊겨서 망할 위기라면 앞으로 한국 건설 경기가 꺾일 때마다 똑같은 위기를 겪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증설된 물량을 들고 살기 위해 무작정 해외로 뛰쳐나간 겁니다. 잃어버린 안방 대신에 아예 세계 지도 전체를 시장으로 삼아버렸네요. 네, 완전히 체질을 계산했습니다. 수출 비중을 보면 그 극적인 변화가 명확한데요. 화재 이전에 50%대였던 수출 비중이 그 이후 72% 이상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와, 72%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이뤄냈죠. 미국 30%, 유럽 25%, 러시아 20% 등으로 다변화해서 내수 주택 시장의 부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살기 위해서 급하게 해외로 나가면 브랜드 인지도가 없으니까 단가를 막 후려쳐서 팔았을 것 같거든요. 덤핑처럼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놀랍게도 라이언 캠텍의 수출 단가는 내수 단가보다 19%나 더 높았습니다. 19%나요? 비싸게 팔았다고요? 네, 선진국 시장의 프리미엄 건자재 수요를 정확히 공략한 덕분이죠. 비싼 물류비를 다 떼고 나서도 마진이 내수 시장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남는 구조로 만들어낸 겁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화재라는 치명적인 위기가 없었다면 이들은 여전히 국내 대기업들의 하청 구조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고마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완벽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셈이죠.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근데요, 이렇게 마진율도 높고 해외 비중도 70%가 넘는 알짜배기 회사가 되니까 자본시장에서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아, 2022년 사건 말씀하시는군요. 네, 제가 공시자료 분석하다가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조대리석이랑 합성 왁스 만드는 굳건한 화학회사가 갑자기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더니 정관 사업 목적을 막 바꿔요.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아니, 조립식 패널 제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줄기세포 보관, 생물학적 제재, 심지어 관광의료 사업까지 추가되더라고요. 인조대리석 회사가 갑자기 줄기세포라니요. 청취자 여러분도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이거 전형적인 무자본 M&A나 작전 세력 냄새가 나는데요. 시장에서도 정확히 그런 우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본업이랑 전혀 무관한 당시 유행하는 테마성 사업만 정관에 잔뜩 넣는 건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새로운 인수자가 회사의 탄탄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실체도 없는 신사업을 벌여서 주가만 띄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상장이나 테마주 작전 행태로 보였던 거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40년 넘게 건실하게 커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상한 테마주로 전락할까 봐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다행히도 그 우려는 일종의 황당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인수자 측에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해 12월에 계약이 전격 해지되었거든요. 휴, 천만다행이네요. 네, 신규 사업들도 모두 백지화되면서 회사는 원래 자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회사가 앞으로 더 크려면 지배구조를 안정시켜줄 진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숙제를 남겼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40년 된 이 튼튼한 배를 이끌어줄 든든한 새 선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엔 줄기세포 같은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를 올려줄 파트너였죠. 네, 맞습니다. 창립 50주년을 앞둔 연매출 1조 원 규모의 탄탄한 기초소재 기업, 바로 태경그룹입니다. 태경비테이, 태경케미컬 같은 기업들을 거느린 그 태경그룹이요? 네, 그 그룹이 약 1,300억 원을 베팅해서 라이언 캠텍의 지분 56%를 인수했습니다. 2025년 3월에 지분 변경부터 김홍진 신임 대표이사 취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죠. 1,300억 원이라 태경그룹 입장에서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닐 텐데 구체적인 시너지가 뭐길래 인수한 걸까요? 핵심은 글로벌 영토 확장과 고부가 가치 친환경 소재의 결합입니다. 태경그룹은 이미 전 세계 37개국에 아주 강력한 수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37개국 네트워크요? 반면 라이온 캠텍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엔드 이스톤이나 친환경 접착제 같은 고부가 가치 신제품을 막 진화시키던 참이었고요. 아,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라이온 캠텍은 프리미엄 무기를 쫙 뿌려줄 거대 유통망이 필요했고 태경그룹은 그 유통망에 얹어서 팔 확실한 고마진 신제품이 필요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태경그룹의 막강한 글로벌 영업망이 결합되면서 이제 해외 선진 시장에서 대기업들과 본격적으로 점유율 경쟁을 벌일 체급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겁니다. 야, 이제 날개를 제대로 달았네요.
자, 지금까지 회사의 역사부터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태경그룹 인수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 객관적인 데이터와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네. 2020년 5월 현재 이 기업의 실적과 시장 평가는 어떤가요? 최근 결산된 2025년 실적을 보면 아주 탄탄합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302억 원, 영업이익 113억 원, 당기순이익 85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100억 원대의 현금을 아주 안정적으로 벌고 있죠. 와, 이익이 알찼네요. 네, 근데 더 눈길을 끄는 건 배당입니다. 2026 3월 주주총회에서 1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확정했는데 이게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무려 4.5%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배당률이 4.5%요? 은행 이자보다 높은데요. 회사가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이라는 건데, 근데 2020년 4월, 5월 주가 흐름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52주 최고가가 3,650원이었는데 지금은 2,360원에서 2,4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PER도 약 10배 수준이던데 회사는 돈을 잘 벌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바닥일까요? 숨겨진 악재가 있나요? 그 미스매치가 바로 이 기업을 분석하는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기업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BR을 보면요. 현재 라이언캠텍의 PBR이 0.53에서 0.62배 수준입니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죠. 세상에 PBR 0.5배면 화사가 내일 당장 문 닫고 모든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도 남는 돈의 딱 절반 가격의 주식이 거래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청취자분들께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왜 이렇게 싼 가격에 이 기업을 방치하는 걸까요? 바로 건자재 업종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한국 주택시장이 현재 침체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긴 하죠. 주식시장은 보통 산업 섹터를 통째로 묶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다, 그럼 싱크대 상판 파는 건자재 회사 실적도 당연히 박살나겠지, 이런 단순한 논리로 매도세가 주가를 짓누르는 겁니다. 아, 완벽한 오해네요. 아까 화재 사건 이후에 라이온캠텍 수출 비중이 70%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든 말든 미국이나 유럽에서 달러를 벌어오고 있는데 그냥 한국 건자재 테마로 묶여서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거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 지점을 주달 AI 투자 분석이 아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오해 때문에 횡보할 수 있지만 장기 3년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AI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압도적인 수출 비중, 하이엔드 이스톤의 성장세, 그리고 태경그룹과의 시너지가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면 오해는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PBR 1배 수준인 4,000원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구간을 강력 매수 타이밍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주가가 더 떨어질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중장기적 상승 잠재력은 훨씬 큰 거잖아요. 게다가 기다리는 동안 매년 4.5%라는 배당 수익도 챙기고요. 맞습니다. 경영권도 확고한 주인을 만났으니 과거처럼 불확실한 M&A 리스크도 사라졌고요. 아주 매력적인 가치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든 주식회사 라이온캠텍의 43년 여정을 싹 정리해 보시죠. 대기업 틈바구니에서 마법의 조미료 같은 합성 왁스와 인조 대리석으로 생존 기반을 다졌고요. 네, 그리고 화재라는 치명적인 위기를 오히려 60개국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바꿨죠. 게다가 황당했던 M&A 미수 사건을 거쳐서 결국 태경그룹이라는 탄탄한 둥지까지 찾은 정말 끈기 있는 강소기업이었습니다. 현재의 저평가된 주가와 높은 배당률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청취자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주방 상판을 만져보시라고 했었죠.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게 화려한 소비재 브랜드나 IT 기업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눈에 바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사용하는 그 물건 하나하나에 이런 치열한 혁신과 1,3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숨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이 만진 물건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강소기업의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소비재 브랜드 뒤에 숨겨진 이름 모를 소재 기업들일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 주방 상판을 두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켜줘. 작은
좋아요 알려줘. 너의 작은 클릭이 나를 춤추게 해.